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윤씨입니다. 오늘 CNGTV 캐드앤그래픽 지식방송은 스마트 제조 산업 결산 및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박항구 전 단장님과 강학주 대표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한번 보시고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11월 말까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장을 맡은 박한구입니다. 지금은 자연인으로서 쉬면서 우리 스마트 제조혁신을 어떻게 협업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울랄라랩의 강학주입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이제 13년 차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항구 단장님은 한 2년 전에 한번 방송에 나오셨고, 또 강학주님은 대표님은 처음 나오시는데 약간 좀 울랄라 랩이라고 그래서 좀 이름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데이터를 커렉션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 이름은 누가 지셨어요? 이게? 이름은 저희 멤버들이죠. 그렇습니까? 재미있으신데 오늘 한번 좀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박 단장님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좀 보면서 좀 자유롭게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요새 위해서 좀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예, 저는 82년도에 포스코 입사해서 한 32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로 이제 엔지니어 상무까지 하다가 나와서 포스코 ICT에서 3년 동안 스마트 팩토리 사업실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스마트 M&F라는 조그만 회사를 차려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데 컨설팅 사업도 좀 했었고, 또 한국인더스트리 4.0 협회 협회장을 하다가 우리 민간합동 추진단이 2014년도에 이제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18년도에 넘어와서 제가 이제 19년도 7월 1일부로 초대 단장으로 부임해서 3년 5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 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박항구 단장님은 사실은 포스코에서 거의 평생을 일하셨는데, 나름대로 몇 년은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또 마일스톤이 아닐까. 네네. 예, 갑자기 어떤 때 보면은 그전보다도 그냥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면 광풍처럼 또 광풍 노도의 시대의 용어가 돼버렸는데, 네네. 예,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조금 그동안에 이제 제가 2014년 정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책을 썼을 때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 3년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또 역시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많이 변할 것 같았는데, 사업도 금세 막 부자 될 것 같지만, 금세 10년 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전에 몇 년 전에 클라우드가 금세 할 것 같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이는데, 일반 대중들은 또 굉장히 늦고, 그게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 2022년을 좀 한번 좀 해주시죠. 한번 어떻게 보내셨는지. 2022년도는 이제 2020년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제조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제조기업들의 좋은 점도 또 있어요. 재택근무에 대한 안착, 또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원격에서 운전하게끔 해서 설비를 자동화하고 또 스마트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르쳐 줬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전에 그 전에는 사실 스마트 공장을 전무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실 냉소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 공장을 전무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산지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없애야 되겠다는 직원들의 니드, 사장님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특히 이제 올해가 그런 과도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에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8년, 9년을 오면서 정권도 2번 바뀌고 이제 3번째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지속적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나 또는 제조기업, 공급기업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 문제가 사실 많이 심각을 하죠. 그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제가 보니까 2013년서부터 9년이 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느낌으로다가는 한 4,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좀 억울한 게 9년 중에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일반인들의 마인드는 되게 많이 긍정적이 됐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3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갑자기 좀 편할만 하니까 또 우크라이나니 뭐니 뭐 미국 이상한 정치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세계가 온 것 같아요. 코비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은 또 이 그 중국이랑 미국 싸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동안 굉장히 우리가 이런 걸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23년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또 매번 뭐 조금 낮은 적은 없는데 우리가 되게 그 이분들에게 2023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보면 기술이 이제 처음에 출원이 되고 그 기술이 이제 사회에 온전하게 전환이 되는 데까지 보통 평균적으로는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정책이 이제 제조혁신 3.0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 난 뒤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이 뭐 이야기가 거론이 됐죠. 그러다가 그 뒤에 뭐 아까 가트너 하이퍼 그래프가 전망이 뭐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겠다, 이제 좀 시장에 이제 전파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근데 이 기술들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술의 성숙도만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수용성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수용성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라 좀 억지스럽게 이제 맞춰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코로나 위기에서 또 발전시키고 또 돌파구를 찾아내는 룰에서 기존에 이제 나왔던 기술들이 이제 현명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당위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단위 기술보다는 지금 요즘에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디지털 전환, DX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뭐 2023년 내년 그다음에 앞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느끼는 이제 두 분이 뭐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그 한 분은 이제 주로 데이터, 이게 데이터라는 그 디지털 데이터,
또 이제 우리 박홍 단장님은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가 전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밸류 체인. 예. 예, 이게 이제 저는 오늘 좀 하두가 밸류 체인이랑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다르면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나는 테크놀로지 쪽인데 이제 큰 흐름,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는 일단 뭔가 연결되지 않고는 뭐 근데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하나 우리가 단위적으로 중요하다고 막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이 사회나 리얼 세계에서는 그렇게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쳐서 오지 않을까 이런 게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보면 몇 년 전에는 되게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아, 야, 이거 뭐 옛날 IT 아니냐, 뭐 우리 다 했어.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금세 받아들이죠. 옛날에 뭐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 보면은 이제 제 후배 중에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옛날에 심이라는 것도 있었어. 그게 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이제 뭐 사회나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인더스트리 안에서만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 대표님은 지금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인더스트리얼 약간 전략 같은 것들, 회사 전략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주로 전공했던 게 IT고 산업공학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 쪽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데이터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왜 필요로 하느냐, 왜 모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의 제일 엔드 모습에, 근데 이제 저점으로 맨 끝에 가져가는 게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면 이제 그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전에는 IT 기술의 한계성, 뭐 그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한계성 때문에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특정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잘 정형화시켜서 가지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자.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거죠. 빅데이터나 AI 기술도 발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특정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라는 걸 또 결정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수의 데이터, 굉장히 우리가 여건에 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자. 뭐 흔히 말하면 우리는 그 개념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뭐 예를 들면 6시그마에 4M이 있고 그게 또 할정에 대한 5M이 있고 1, 2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 그럼 4M이라 그러면 설비, 생산, 작업자, 재료, 그리고 그 공정의 운영 방법, 이 모든 데이터를 모으자는 거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의사결정에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넣어서, 결론을 도출하자라는 과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인더스트리얼에서는 인프라를 처음에 갖출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줬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럼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전에 뭐 옛날부터 시뮬레이션 기법은 굉장히 또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몬테리오 칼로스 시나리오 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로 한 거는 그 의사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반영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걸 또 이제 산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의사결정된 걸 가지고 효율성을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아니면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업으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달성의 길이겠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간혹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디지털 그 전환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 제일 앞단부터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해왔다. 뭐 IoT나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도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의미에서도 아까 의사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라는 것까지 접근이 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심이라든지 이전에 뭐 공장에서 이야기하는 CPS 뭐 이런 것들과 조금 더 차이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 박단직님한테는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큰 그림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33년의 공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커다랗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밸류 체인.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큰 그림 밸류 체인을 가져가려고 그래. 이게 뭐 중국 애들 가져가려고 결국은 독일 애들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왔는데 스마트 공장은 각 개별 기업으로 기존 제품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공장과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즉 가치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가는 것이 이제 미래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글로벌의 동향을 보면 미국은 그 반도체, 칩스라고 반도체 앤 사이언스, 바이오, 또 2차 배터리 등에 관련된 가치 사슬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미국 주도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독일은 카타나 X라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이 가치 사슬상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EU와 미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바이오 쪽에는 거기에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또 자동차는 또 독일에서 추진하는 카타넥스에 또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 사슬을 휘어잡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즉 조선, 우리나라가 조선은 또 기술이 괜찮죠. 중공업, 또 거기 관련된 가전제품, 그게 소요되는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이 포스코 같은 철강 소재를 제품에서 뿌리 산업과 연결돼서 그런 산업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가치 사슬을 우리나라 주도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스트레치 타겟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좀 그거에 정부도 하지만 그 일반 기업들도 좀 민간 기업들도 자기 혼자 막 살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결국 이제는 그 밸류 체인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 이런 혼자서 아무리 해도 이런 밸류 체인 앞에서는 되게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분들 중에 두 분이 공통된 점이 하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2023년에 앞으로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디지털 트윈.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전 세계가 디지털 트윈을 뭔가 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유행어로다가 끝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먼저 얼리 어댑터들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트윈은 뭔가 좀 많이 내년에는 사업 아이템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유행어가 유니버셜 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메타버스라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붙이고 막 이러는데 내년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 디지털 전환으로 다시 한번 좀 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보면 이게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트윈이 섞여 있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 비즈니스 모습이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바뀌는 모습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서 보인 것 같이 자동차를 설계한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설계할 때 현대자동차의 모델을 정하고 볼트 너트까지 다 설계를 해서 네. 1차 밴더한테 주고 1차 밴더, 2차 밴더 쫙 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데,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습은 현대자동차에서 컨셉 설계만 디지털 트윈으로 설계를 하는 거지요. 컨셉 설계를 해서 주면 1차 밴더들이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해서 설계를 하고, 또 2차 밴더, 3차 밴더 주면서 점점 디지털 트윈으로 더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볼트 너트까지 설계한 다음에 각각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성공이 되고 성공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OEM 업체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어디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또 추가할 부분 추가해서 완성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서 오케이 됐다면 이제 언제부터 몇 개를 생산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작업 오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핵심 기술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된다는 거지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제품과 물리화학적으로 동일한 성능의 기능을 가진 거를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실제적으로 측정되는 측정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물리화학적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모델링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트윈을 서로 연결하는 상호 운영성,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트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디지털 트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동차도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서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조립품이 나오듯이 디지털 트윈도 표준이 있어요. 그 이제 독일에서는 그걸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이라고 그래가지고 AES 템플릿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상호 디지털 트윈을 구현했을 때 상호 인터오퍼러빌리티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20년도에 표준이 올라와서 IEC TC65C에서 표준화 작업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표준화 끝나려고 내년 봐요. 정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상호 호환성을 위해서 이런 AES에 대한 표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디지털 전환된 네.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저기 강 대표님은 사실 지금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실행됐던 거는 많은 시도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조금 오해선이 좀 있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제 그 말은 의미 자체는 말 그대로 물리 세계와 사이버 그 세계를 서로 싱크를 맞춰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의 모습을 그냥 3D로 구현을 하는 것 자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기법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지만 서로 효율성을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물리 세계를 사이버화 시켰다라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점, 그리고 또 그 뭐 이전에 철학으로 말한다 그러면 통섭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기업들의 기술과 그 가치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디지털 트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배경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AAS처럼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각 리소스들을 서로 연동을 시키는 규격들, 표준들이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은 그동안은 오해와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제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필요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박형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얼리 어댑터야.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나 이제 약간 좀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 그렇죠, 마켓,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동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하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은 더 보수적이야. 이게 뭐 그렇죠. 나에게 뭐가 이점이 있어야지 내가 이걸 하면서 더 피곤하면 나는 반대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20년 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거가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이제 많은 얼리 어댑터들이 이거다. 그리고 딱 했는데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잘 써.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이거죠. 아무도 안 만들려고 그래.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컴퓨터도 좀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기에 몰입을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디지털 트윈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똑같고 막 이렇게 게임처럼 예.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그 인력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현장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기 일이 있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한 2, 3년 하다가 그냥 망했어. 이게 마켓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한석기 교수도 네. 그거 막 디지털 앞으로 뭐 이거 했다고 이제 서로 우리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지금 메타버스도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꿈이 있지만 요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거 메타버스 이거 그 뭐 AI의 겨울 저도 이거 미국에서 90년대 초에 그 AI 이거 뉴럴 네트워크 했다가 우리 교수님이고 우리 그 동료들이고 있잖아요. 다 취직 하나도 안 됐어. 그때 뉴럴 네트워크를 딱 보니까 와 이게 무슨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사람 그렇죠, 머리로 다 그러니까 AI에 굉장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하다가도 한번 저는 이제 또 그게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크라우드에다가 2008년에 크라우드 네. 또 BIM 막 왔을 때 그 맨 처음에 간 분들은 비즈니스 뭐 말아먹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네, 너무 앞서가도 망하고 뒤쳐져도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2023년에 뭐가 리스크일까? 뭐 그런 걸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트렌드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약간 뭐 어떻게 뭐가 리스크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리스크 메타버스 말씀하시잖아요. 메타버스는 제조업에서는 사실 시기상조고 일단 서비스업에서 보편화되고 일반화됐을 때 제조기업에 들어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조기업이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을 너무 접목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도 가장 리스크한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화 시키는 거잖아요. 사람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인공지능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는 인공지능 겨울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은 기술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서 이거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면 돈이 될 것 같아 라는 가정을 해놓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했을 때 진짜 돈이 될까? 진짜 돈이 되는지를 보고 이게 팔로우이 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대학에서 졸업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솔루션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니까 시장에서는 한두 번 쓰다가 연속성이 없는 사용성이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보완해가면서 머리의 두뇌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발자들과 현장과의 갭이 많이 커서 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의 투자는 장비의 투자하고 좀 다릅니다. 장비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스스로
운영하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솔루션은 한번 도입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 한 달 후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도입을 해놓고 그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이 테크놀로지 전문가와 같이 융합을 해서 3, 4년 동안 인공지능을 계속 현장에 접목시키면서 가치를 창출해 나갔을 때 인공지능이 성공을 현장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장비처럼 투자해놓고 가동해놓고 그냥 빠져버리면 분기만 계절이 바뀌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처음에 투자를 해서 4, 5년 동안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가진 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인공지능이 성공을 한다. 그냥 단순하게 솔루션을 개발해서 딱 던져놓고 알아서 쓰시오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거는 한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 가지고 매년 연간 라이센스를 내고 또 유지보수도 하고 기술 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우리나라의 경제 제조기업에 계신 분들이 마인드가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저희 강 대표님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약간 AI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잡다한 기술은 다 해보죠, 제가.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우리 AI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우니까 어렵냐면, 질문을. 일단 저희가 제일 내세우는 건 효율성이거든요. 아까 이제 그 단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 애들이 이게 돈이 될까라는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돈이 된다라는 말은 그쪽의 현장에서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된다라는, 아니면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가진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돈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저희 회사가 아까 이제 13년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아까 우리 정부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기 시작한 게 9년이니까 저희는 이제 훨씬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지. 근데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뭐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쭉 해오면서 실제 사업은 그럼 어느 정도 했냐? 저는 실제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9년도에 실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이제 테스트 베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온갖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보고, R&D를 해보고, 그래, 결국에는 저희의 색깔과 저희가 가지는, 주장하는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의 키워드를 찾을 때까지 이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나오면 뭐든지 다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이 정말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술은 잘 만들어놨는데 공장에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게 뭔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을 덜 할 수 있어? 생산성 좀 올라가? 라는 퀘스천에서는 이게 항상 요 문제점과 여기에 있는 기술적 가치와 현장의 가치가 이게 갭이 좀 있어 왔던 거죠, 계속. 근데 요걸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더 부각이 돼야 되고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희가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가장 핵심 특허,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허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술은 저희가 전 세계에 다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저희가 그 AI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로 아주 높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한국 특허 등록되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등록이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가졌으니 우리 회사는 물론 AI를 위해서 만든 거지만 AI 회사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 회사가 어디 가서 AI 회사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뭘 도와줄 거고 뭘 효과적으로 내줄 거냐?
이제 S사가 있어요. 조금 더 오픈해서 말하면, 레미콘 회사가 있어요. 이제 작년에, 올해, 부산에, 광주 쪽에 큰 사건이 있었죠. 큰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레미콘 품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 방법이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거든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 접근에는 기술적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현실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보면 그만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모을 수 있느냐, 모아지고 있느냐. 자, 좋아요. 그까지 모았다라고 하자고요. 그까지 모았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휴먼 노하우를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휴먼 노하우에 더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이상한 기술이 들어와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이 품질 관련 쪽에는 레미콘 품질 관련 쪽은 벌써 4, 50년 뭐 이제 그분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연세가 55세 정리되지가 않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휴먼 노하우를 과연 테크니컬 노하우를 가지고 커버가 되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당연히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AI가 어떻습니다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인정을 하고 그 노하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 또는 어떤 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가치를 서로 간의 가치를 좀 이렇게 벌어진 갭을 메꿔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사실 이제 단장님 말씀하실 때 메타버스 시기상조 이렇게 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시기상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들도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해보겠다고 한 이제 몇 군데 공장에다 적용을 했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쓰실 겁니까? 라는 거에서 저희가 매번 가이드를 줬어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주문을 받았을 때 이 제품이 지금 현재 있는 공장에서 며칠 만에 또는 몇 시간 만에 로스는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게서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납품이 됐는데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거는 손님 올 때 브리핑하는 용도로 씁니다. 외부 손님 올 때 거래처가 오면 우리 봐 여기 3D로 돌아가 이거 원격에서 볼 수 있어. 근데 정작 그분들이 보시는 그 가치가 저희들 가치하고 틀렸던 거죠.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가버리면 시기상조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안 오겠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책을 쓴 이 친구가 이 진화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워야 된대요. 우리 그 자연에서 배우자가 요새 이제 우리나라 이 동양은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제 미국 애들은 요즘에 와서야 겨우 이제 자연에서 배우자 이래가지고 이 공룡이 처음에 날개 깃털이 생긴 게 날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거나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나중에 이상하게 진화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저 시대에 C 이런 거 막 배워서 포춘환인가 이런 거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게임으로도 가고 뭐 이게 이제 또 뭐 이상한 포르노도 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C 만든 사람한테 이거 예상을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새로운 뭐가 이렇게 나오면 시장의 반응이 되게 냉정한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회사가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어느 쪽에도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시장에서 굉장히 전혀 쓰지 않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뭐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그 AI처럼 이렇게 다른 길을 찾아갈 것 같아. 이름은 있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괜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도 맨 처음에 거창하게 딱 했다가 이게 아닌 거, 그리고 이제 돈 되는 거를 이렇게 약간 기다리거나 뭐 우회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지만, 그, 우리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뭔가 좋아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리스크는 일단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너무 이렇게 스피드, 뭐 이렇게 약간 포트폴리오를 한다든가, 뭐,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막 이렇게 그 속도 조절 못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속도 조절도 그렇죠. 예,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또 이게 내년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하도 뭐 디지털 트윈 이게 똑같은데 네.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오는 거죠. 그렇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 뭐 이런 거로 계속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피로를 느끼면 자꾸 다른 그러죠, 거를 그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시마 얘기해서 오늘 이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박 단장님이 2020년 성과 이거를 마무리를 해주시죠. 이거는 기록이니까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22년도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보호 확산 사업을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 한 20% 30%는 사용을 안 해요. 2, 3년 지나가면. 근데 이걸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ERP 시스템을 예를 들어 도입한다고 했을 때 도입하는 가격이 시장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근데 정부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3억이면은 2억 5천을 도입기업이 내고 3억짜리의 완벽한 솔루션을 도입하면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정부가 5천만 원을 해주면 자기들도 5천만 원만 되는 1억 어치만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개 기능 중에서 서너 가지 기능만 사다 보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이 뭐 10개 기능이 다 필요한데 3가지 기능만 해서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그 예산을 이제 실제적으로 기초 단계는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인력 육성하고 이런 걸 해보면 되겠네 하는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력이 양성이 되고 성공이 되면 이제 고도화 1단계는 정부가 2억, 도입기업이 2억 해서 4억짜리 프로젝트를 또 고도화 2 사업인 경우는 정부가 4억, 도입기업이 4억 해가지고 8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조기업에 필요한 솔루션 또 필요한 투자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정부 OECD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태클을 많이 걸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국가가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 금기시해 왔어요. 근데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그렇죠. 지원해서 세계 시장을 혼란시켜서 그 지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국에다가 기업에 지원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기업이 스스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거대한 막대한 자금을 기업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유럽연합의 룰이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수정법안 지금 냈습니다. 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다른 나라는 다 지원해줘가지고 세계 시장을 휘어잡는데 우리가 말이 되냐. 그래서 수정법안이 곧 통과가 되면 유럽도 기업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그런 글로벌 시장의 어떤 큰 변화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이제 서로 콜라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결론적으로
2023년에 좀 전망도 조금 해주십시오. 2024년도에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어 해야 될 또 유럽의 규제가 뭐냐면 그 EU의 그린딜 정책이 19년도에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 철강, 알루미늄, 또 전기 제품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CBAM이라고 그래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고 또 2024년도부터는 DPP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 여권에는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나 망간이나 니켈 같은 광산에서 채굴할 때 얼마만큼의 탄소량이 들었는지 그거를 배로 싣고 와서 재련소로 왔을 때 이동 중에 탄소량을 얼마나 배출했고 각 단기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OEM 기업이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엔솔이나 SK온 또 삼성 SDI 같은 데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유럽 시장에 갈 때까지 총 그 배터리에 대한 원산지 추적과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가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률, 재사용률, 또 폐기까지 그런 전 세계의 생애주기 간의 그런 관리를 하게끔 규제가 들어오고 2024년도에 배터리나 섬유나 건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고 25년도부터는 섬유하고 건설은 탄소 배출량 얼마 이상 되면 페널티를 미기게 돼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이제 심각하게 이제 그게 공시돼야 되고 힘든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결국은 나온차니 많이 스마트 공장을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스마트 공장을 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큼 되고 원산지 추적이 돼서 그 정보가 공급 기업들한테 또 관련 전후 기업들한테 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제공해 준 정보를 가지고 전부 다 집대성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하는 국제 인증을 받아서 패스포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그 그린딜 관련해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시기가 내년부터 된다. 그러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하기도 급급한 상태에서 탄소 배출량까지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버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는데 개별 기업 구축도 중요하지만 서로 그런 가치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함께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그걸 활용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활용을 안 하면 내 전산실에 구축해 분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으로 이제 많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앞에 그린이 하나 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요 자료는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상 제가 그 좋은 자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표님 자료를 조금 좀 이제 본격적으로 몇 분 동안 좀 하겠습니다. 근데 재구성 가능 생산 시스템? 이거 저기로 하면 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 이제 이게 기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도 약간 좀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랏을 플렉시블하게 한다든가 유연 생산한다든가 거기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RMS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재구성 가능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생산 시스템의 연구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계속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자동차 포드가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들어냈던 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생산 시스템이죠.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우리 흔히 D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MS라는 게 발전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도요타에는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스 시그마 이런 기법들도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FMS,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연 생산,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최근까지 곽강을 받았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도 최근에 각광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 FMS가 전 세계적으로 특허로 처음 등록이 됐을 때가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개념인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개념적 이론과 기술적, 그다음에 시장의 수용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늦게 이제 발전이 된 건데 FMS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NC 절삭공구 가공기계로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자료는 앞에는 저희 회사 설명이라서 네. 뒤로 쭉쭉쭉 넘기시면 이제 제가 설명할 게 나옵니다. 예, 뒤로 좀 넘겨보시죠. 예, 요거는 아까 트렌드 말씀 주셨고, 예, 이제 내년 트렌드고, 조금만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넘겨보십시오. 예. 요까지는 트렌드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DMS,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라인이라 그러죠. 생산 라인형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D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뒷장을 한번 더 넘겨보시겠어요? 이제 지금은 그러면 왜 FMS라는 게 필요해졌냐? 뭐 지금 말한 RMS가 필요해졌냐? 이건데 요 사이클도 이제 코렐대에서 이제 말하는 코렐 컨설팅의 그룹에서 이제 하던 그림인데 이제 조금 지워졌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키워드가 잘 보입니다. 대신에. 보면 중요한 거는 대량 생산 시대에서 맞춤 시대, 개인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DMS라는 거는 대량 생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근데 이제 트렌드가 맞춤화, 개인화 시대가 됐다는 말은 제품 모델이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 공장들이 우리는 너트만 만들어. 근데 뭐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너트야. 근데 이번에는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너트가 아니라 뭐 트렁크에 들어가는 너트 만들어줘. 그러면 그 회사의 설비가 많이 개보수가 되어 있거나 라인 공정이나 프로세스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FMS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배경은 맞춤 시대와 개인화 시대 때문에 이제 생산 시스템이 발전이 돼가고 있다. 이런 말인데 뒤로 좀 넘겨보시겠어요? 조금만 더 넘겨보시죠. 네. 뭐, 요거는 당위성, 왜 필요하다, 뭐, 이런 거고, 이게 제가 DMS 생산 시스템 나왔던 이야기고요. 뒤로 좀 더 넘겨보시겠어요? 자, 요게 FMS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60년대 시스템 24라고 해서 저기 FMS가 만들어졌는데, 저 때는 절삭기구로 가지고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삭기기에 IC가 발전되면서 컴퓨터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CNC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CAD에서 그려갖고 설비에다가 전송을 해주면 설비는 크기에 맞춰갖고 자동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도면의 모델이 달라졌다. 아까 뭐 자동차 도트에서 트렁크 도트로 바뀌었다. 그러면 크기에는 설계 도면만 그려주면 설비가 크기에 맞춰서 가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 모델링이 들어온 것들, 그런 거 이종간의 제품들이 들어오면 지금 저기 있는 저 그림과 같이 설비를 여러 대 둬서 필요한 새로운 설비가 나온다 그러면 저 라인들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쓰게 하자. 이런 그림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런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FMS라고 하는데 FMS의 단점은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앞에 있는 그림은 한 개 모델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었고 뒤에는 새로운 모델이 들어오자마자 라인 1과 라인 2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세 번째 제품이 들어오면, 네 번째 제품이 들어오면, 다섯 번째 제품이 들어오면,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FMS의 단점은 저기 있는 설비를 계속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FMS의 단점은 설비 지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제 비교가 나올 겁니다. 하나만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예. 이거 깨져버렸네요. 예. 그래서 FMS는 설비 집약적입니다. 설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 다양한 모델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 지금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컴퓨터를 해서 통합으로 생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CIM이라는 게 아까 디지털 팩토리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개념이 붙으면서 RMS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효율성 있게 재구성, 재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면 FMS하고 RM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라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시뮬레이션을 하자. 거기서 이제 제가 메타버스는 시기상조지만 가야 될 룰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반드시 챙길 겁니다. CPS 그전에는 제어라는 거와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좀 기술이 아직 뒷받침이 안 돼서 그냥 시뮬레이션만 끝났는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한 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RMS입니다. 그러면 이제 RMS의 주 장점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MS와 FMS의 장단점을 그대로 수용하자. 그러니까 DMS는 생산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자. 대량 생산 대량하게 하자. 그 다음에 FMS의 장점은 아까 유연하게 새로운 모델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지금 현재 말하는 개인화 맞춤에 맞춰서 새로운 이종간 제품들 또는 이종 모델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지면서 RMS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는 투자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이전에 말했던 그 로스 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PLM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로스 관리를 최대한 할 수 있고 라인을 바뀌었을 때도 생산 비용이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설계에 같이 반영을 하자. 이게 세 번째 RMS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거는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는 게 본격화됐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요즘에 이제 TV에 보면 뭐 태풍이 몰아치면 뭐 어떻고 엊그제 그 강릉에 있었던 그 탄두 그걸 시뮬레이션을 3만 번을 돌려봤더니 안에 있는 자이로가 고장이 났더라.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그 시뮬레이션 기법을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다가 적용을 하자라는 게 RMS입니다.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울랄라랩이 사실은 데이터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널리지 회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널리지 회사로 가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루의 데이터를 이제 산업 데이터입니다. 물론 그 산업 데이터에서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제조 현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스마트 팩토리 회사는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 팜도 합니다. 스마트 양조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쪽 사업입니다. 유전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그 제조업도 산업이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하루에 처리하는 게 2천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해보고 저렇게 가공해보고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구석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재밌는 것 좀 현상 좀 하나 보면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제 사업 시작하려니까 코로나를 터져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안 하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안 하는데 물론 초기에 한 두세 건을 했습니다만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의 지주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타격이. 그래서 이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니까 좀 나아지겠다라고 했더니 뭐 우크라이나 박 금융위기, 그다음에 무역위기,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각 국가들의 자국 무역주의, 그 중에 제일 도구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세. 탄소세. 얼마 전에 유럽하고 선진국들이 이제 탄소세를 공식화하자라고 서로 선언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는데 그런 걸로 이기주의가 막 생기니까 이것도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공장들이 저희들 시스템을 쓰는 공장이 한 140여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네들의 데이터를 쭉 봤더니 생산량이라는 것이 아니면 또는 이제 가동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좀 집중이 되고 어느 쪽에 추세가 이렇게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여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자동차 업계 쪽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질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는 수량만 많이 생산량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이분들의 데이터들을 보면 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문량과
마케팅, 온라인에 떠도는 우리 인플루언스 또는 네. SSS 데이터로 들어와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수요의 예측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러면 데이터 변화성이, 이번에 국제 정책에 의해서 데이터 흐름이, 이게 변해간다. 흘러가는 게 들어간다. 아까 제가 미국 유전 쪽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미국 유전 쪽을 한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초창기에는 주로 유전 펌프가 움직이는 것만 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동률의 징수율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정세 이런 게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이 가동률만 갖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졌다라는 거지.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희가 그쪽에 사업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 근데 그게 오리지널 스마트 팩토리예요. 스마트 팩토리가 외부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부적인 것만, 국부적인 것만 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데이터가 이제는 항상 이상은 앞서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적이도 없었고, 그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제가 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초창기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고장이 안 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프면 이렇게 의사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기계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계속 기계를 하다가 좀 피곤하고, 기계에게 지능을 주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그럼 쉰다라는 개념이 와서, 이제 고장이 안 나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거가 인류의 영원한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장이 좀, 자기가 알아서 좀 이렇게 쉬고 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는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레이아웃도 하고 이러는 공장이 우리를 원하겠죠. 우리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인 거죠. 최종적으로 목표인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떤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들이 꿈꾸는 세계인데 너무 직감적이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 예. 그래서 여지껏 내가 이걸 옛날부터 ERP고 뭐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회자하는 건 C이에요. 그냥 컴퓨터를 이용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직관적으로 하나 만드시는 거. 좋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RMS를 적용하는데, 적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이지는 않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RMS의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지 보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정이나 이런 거 설비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기존의 제조업들의 기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DMS 기반으로 되어 있다, 이런 기반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RMS를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좋은 사례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다 신축 공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공장이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들하고 다르기가 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이 표 가져온 게 이제 오티스인데, RM에서 이렇게 작동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 개념이 하루아침에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옛날 대학생들한테 그전에는 이제 기술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턴가 이코노믹이나 이런 걸 조금 가르쳤어요. 공대생들한테. 근데 저는 요즘에는 리스크 관리나 불확실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방법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제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사는데, 이제 나중에 하는 사람일수록 불확실성이라는 거가, 이 도시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이게. 오늘 이 차가 지금
휴업으로다가 그래서 안 다니면 다른 걸 하고 이게 다 이제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그 불확실성이 한번 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꾸 좀 얘기를 뭐 없다 이러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에 이게 저는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알루미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D 그 프린트하는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불확실성을 조금씩 줄여야지 갑자기 아 나 이거 안 돼 이러면 그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제조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이 대기업은 새로운 신사업 발굴 팀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장님 혼자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본들 딴 나라 세상 이야기고. 근데 그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를 구체화시켜서 기승전결로 정리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컨설팅이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도 그런 사업 모델 개발하시는 분이 이론적으로 강하신 분들 많고 또 실제 해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은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좀 퇴직하신 전문가들이 그런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 개발이나 사업 모델 개발하는 그 툴도 만들고 또 그 툴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엉뚱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아이디어 굴리기. 제가 이게 이제 지금 QA 창문이 열리지 않아서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질문을 좀 못 받고 질문을 나중에 올려주시면은 그거를 제가 저희들이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결론에 보니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속초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거기 제가 항상 들리던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조선소 옛날 조그만 조선소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뭐 조선이 이제는 그 조그만 배를 만들 수 없어서 폐업을 했어요. 칠성 조선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가 요새 핫 플레이스가 됐어요. 왜냐면 거기를 잘라가지고 거기 그 카페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뭐 바글바글 옛날보다 그래요?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진짜 무궁무궁하구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공소도 요새 MZ세대들은 또 그거에 또 그 철공소에 그 있잖아요. 깨끗하게는 해놨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 만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는 컨설턴트들을 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맞아요. 그 사람들은 약간 좀 이 적은 돈이라도 좀 이렇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 정말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도 나오시기 전까지보다는 굉장히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예. 뭐 자기 발표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좀 재미가 없는데 오늘 굉장히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